현관문이 비명을 지르며 열렸다. 이보라! 이보라! 나와!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시어머니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그리고 그 손이 내 엄마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내 딸이 우리 아들을 버렸어! 돈도 가져가고! 친정 거실이 악성 댓글처럼 무너졌다. 엄마는 숨도 못 쉬었다. 그 순간 43년을 살면서 20년을 참았던 내 가슴에 불이 들어왔다.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나는 그날 단순한 며느리에서 한 여인으로 다시 태어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부터 벌어지는 일들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설날 아침 6시, 새벽빛이 친정 거실을 밝혀냈다. 나, 보라는 43세. 결혼한 지 20년이 되는 전업주부다. 엄마 옆에서 떡국을 끓이고 있었다. 남편에게도 말 안 하고 몰래 나온 지 닷새였다. 시댁에서의 명절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시어머니는 67세. 시댁 식구들 중 가장 엄격한 사람이었다. 아침 4시부터 시작되는 차례 준비, 밤 11시까지 이어지는 설거지. 그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겼다. 남편은 거실에서 아버지와 TV만 봤다. 아버지도 남편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보라야, 저 나물은 왜 가니 이 모양이야? 밥은 이렇게 질게 퍼서 차리냐? 요즘 며느리들은 다 이 정도야. 내가 너 나이였을 땐 한 손에 남편 밥상도 차리고 시아버지 기침도 들었어. 시어머니의 말들이 내 가슴에 송곳처럼 박혔다. 20년. 정확히 20년을 이렇게 살았다. 43년을 살면서 지난 20년은 누구의 아내이자 누구의 며느리로만 살았다. 작년 설, 재작년 설, 그 앞에 모든 설들이 떠올랐다. 새벽 3시에 깬 것, 시댁 부엌불을 먼저 켠 것, 남편 엄마가 하는 말 하나하나를 마음에 담아뒀던 것, 그리고 밤중에 몰래 울던 것. 왜 내 말은 아무도 안 들을까? 왜 내 피로는 누구도 보지 않을까? 이번 설은 다르기로 했다. 전날 새벽 조용히 가방을 쌌다. 남편이 자는 사이 속옷 몇 개와 아토피 연고, 엄마에게 줄 따뜻한 옷을 넣었다. 그리고 몰래 나왔다. 친정엄마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이다. 남편은 중견기업 과장이면서도 엄마는 여전히 일을 나가신다.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서다. 엄마는 나를 보고 놀랐지만 말하지 않았다. 어서 와. 밥 먹어. 그저 하루. 단 하루만 내 시간을 갖고 싶었다. 엄마와 함께 친정 부엌에서 떡을 만들고 엄마 친구들 이야기를 듣고 내가 며느리가 아니라 딸로 존재하고 싶었다. 43년 인생에서 고작 하루를 원했다. 이게 그렇게 큰 죄일까? 남편은 아침 일찍 전화를 걸었다. 어디야? 친정이야. 한 줄의 침묵. 미쳤어? 엄마가 화났어. 어제 설 차례 못했어. 할아버지 제사도 있는데. 할아버지 제사는 내일이었다. 오늘은 설 차례였다. 그런데도 나는 간단히 대답했다. 알았어. 그 말이 그에게는 또 다른 도발처럼 들렸을 것 같다. 왜냐하면 그 후로 전화는 끊어졌고 10분 뒤부터 시어머니의 전화가 울렸기 때문이다. 10통, 20통, 30통. 나는 받지 않았다. 엄마는 나를 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보라, 괜찮니? 아들 뵈러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 5시간만. 5시간만 이렇게 있자. 엄마는 내 손을 잡았다. 따뜻한 손이었다. 편의점에서 하루 종일 일하면서도 여전히 따뜻한 손이었다. 그때였다. 현관문이 박차지며 열렸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시어머니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뒤에는 남편이 따라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어머니? 국자를 들고 있던 내 손이 떨렸다. 시어머니는 나를 지나쳐 엄마를 보았다. 그리고 엄마의 팔을 움켜쥐었다. 아니, 집어잡은 게 아니었다. 그녀의 손은 엄마의 목덜미로 향했다. 니년 딸이 우리 집을 나가서 우리 아들을 약 올린다는 거 알아? 엄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비명처럼 터져나왔다. 친정 거실 천장이 흔들릴 듯 했다. 돈도 끌어안고 나왔다더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엄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사돈, 잠깐만요. 제 딸은. 뭐? 제 딸? 그 제 딸이란 년이 우리 아들 버리고 도망쳤는데? 어머니. 내가 한 발 나아갔지만 시어머니의 눈은 엄마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마치 엄마가 모든 죄의 근원인 것처럼. 남편은 어디에 있었을까? 중견기업 과장인 그는 현관 옆 벽에 기대서 고개를 내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 움직임도 하지 않았다. 친정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할머니 사진이 걸린 벽이 나를 지켜보는 것 같았다. 엄마는 시어머니의 손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그 손은 더욱 세어졌다. 사람이 되려면 최소한의 도리는 해야지. 너는 뭐 하는 거야? 딸을 이따위로 키워? 그 순간 뭔가 내 가슴 깊숙한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일어났다. 43년을 살면서 지난 20년을 나는 효도한다고 참았다. 며느리의 의무라고 참았다. 감정을 추스르고 입을 다물고 참았다. 웃고 인사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참았다. 밤중에 몰래 울었지만 아침이 되면 다시 웃었다. 하지만 이 순간 그 모든 참음이 한 점으로 모여 폭발했다. 이건 진짜 아니다. 이건 절대 아니다. 어머니, 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나를 노려봤다. 엄마의 팔을 여전히 놓지 않은 채로.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요?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내 목소리는 달라졌다. 20년간 누른 목소리가 처음으로 밖으로 나왔다. 단 하루 내 시간을 갖고 싶었어요. 43년을 살면서 20년을 며느리로만 살아왔어요. 며느리가 아닌 한 딸로서요. 엄마한테만이라도 딸이고 싶었어요. 손이 떨렸다. 하지만 나는 계속했다. 그런데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폭력이에요. 내 엄마한테 손까지 들대면서 날 찾으세요? 편의점에서 일하시는 내 엄마한테요? 이건 정당한 게 아니에요. 거실이 조용해졌다. 남편이, 엄마가, 시어머니가 모두 내 얼굴을 봤다. 엄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시어머니의 손이 떨렸다.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나는 누군가의 며느리로 살지 않겠다. 더 이상 나는 내 감정을 죽이지 않겠다. 더 이상 나는 참지 않겠다. 그 순간 나의 인생은 180도 바뀌었다. 나는 단지 하루 친정집에 오고 싶었다. 그게 이렇게 큰 죄일까? 설 전날 밤 나는 거울을 봤다. 43세의 내 얼굴이 거기 있었다. 하지만 그건 내 얼굴이 아닌 것 같았다. 피곤함으로 뒤덮인 어떤 여자의 얼굴이었다. 눈 아래 검은 자국, 입가에 주름, 손등에 주근깨. 언제부터였을까? 내가 이렇게 늙어버린 게. 23세에 결혼했을 때 나는 예뻤다. 남편이 자랑했다. 저 여자 우리 아내야라면서. 그런데 20년이 지났고 이제 나는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닌 그냥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직업은 전업주부. 하지만 전업주부가 뭔가. 명절이 오면 나는 종이 된다. 설 한 달 전부터 마음이 무거워진다. 크리스마스, 정월 대보름, 추석,
설, 명절이 5번은 되는 것 같다.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이번엔 특별하게 하자며 주문이 많아진다. 작년 설 때는 무엇이었나? 이번엔 전통식으로 모든 반찬을 직접 만들자. 요즘 며느리들은 다 사 먹더라. 전통식? 정확히 뭔데? 그냥 아침 4시부터 일하라는 뜻이잖아. 밤 11시에 끝난다. 내 손은 주름지고 발은 붓는다. 남편은 거실에서 야구 중계를 본다. 아버지도 함께. 보라야, 국이 좀 심한데? 그 말 들을 때마다 나는 작아진다. 마치 내가 국도 못 끓이는 사람이 된 것 같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 말을 몇천 번 했나? 죄송합니다. 죄송한 게 뭐냐고. 내 국이 맛이 없어? 내가 의도적으로 맛없게 끓였어? 아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4시에 깨서 밤 11시까지 서서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했다. 항상 부족했다. 이번 설은 더했다. 할아버지 제삿날이 설 다음 날이니까 이번엔 특히 신경을 써야 해. 명절 차례랑 제사를 다 준비해야 하니까. 내가 다 준비하는 거다. 우리가가 아니라 내가. 새벽 3시. 깼다.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보였고 심장이 철렁했다. 또 명절이구나. 또 설이구나. 또 나는 일해야 하구나. 남편은 곤히 자고 있었다. 45세의 과장이. 내일 회사 가서 후배들한테 뭐라고 할까? 집에서 쉬고 싶었는데 아내가 시댁 일이 많아서. 그럴 거다. 아내가 잘못한 것처럼. 나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관절이 울었다. 허리도 울었다. 43세. 이미 내 몸은 60대인 것 같다. 부엌에 가서 나물을 준비했다. 고사리 삶기, 고기 준비, 계란 부치기, 미역국 끓이기, 떡국 준비하기. 하나하나가 손가락 마디만큼 쌓여갔다. 새벽 4시 30분. 손이 부었다. 새벽 5시. 발목이 아팠다. 새벽 5, 5시 30분. 눈물이 나왔다. 왜냐하면 차례는 오후 2시인데 이미 이렇게 피곤했기 때문이다. 그 순간 나는 생각했다. 하루만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을까? 하루만. 새벽 4시에 안 깨고 부엌에서 일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죄송합니다라고 안 해도 되는 하루. 그저 엄마와 함께 떡국을 끓이고 엄마 친구들 얘기 듣고 내가 딸인 하루. 그 생각이 자꾸만 떠올랐다. 새벽 6시. 남편이 깼다. 벌써 일어났어? 응, 설이니까. 엄마한테 인사는 했어? 인사. 아침 인사도 해야 한다. 시어머니 방에 가서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그리고 나는 그렇게 했다.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어머니는 침대에서 일어나며 나를 봤다. 일찍 일어났네. 좋아. 오늘은 진짜 잘해야 할 것 같아. 요즘 며느리들이 어떻게 시켜 먹는지 모르니까. 그 말이 또 나를 작게 만들었다. 새벽 7시. 남편은 씻고 있었다. 나는 부엌에서 계란말이를 부쳤다. 새벽 7시 30분. 남편이 아침을 먹었다. 나는 먹지 않았다. 먹을 시간이 없었다. 새벽 8시. 시어머니가 내려왔다. 보라, 저 나물은 왜 가니 이 모양이야? 그 말, 그 한마디가 나를 확 무너뜨렸다. 아침 4시부터 3시간을 일했다. 3시간. 그런데도 간이 이 모양이었다. 나는 그 순간 결정했다. 더 이상 안 된다.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산다. 아침 10시. 차례 준비가 끝났다. 시어머니는 만족해했다.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봤다. 아버지도 함께. 나는 부엌에서 손을 봤다. 빨갛게 부어올랐다. 손가락은 떨렸다. 그때였다.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보라야, 안녕. 엄마 들었어? 목소리를 들었을 때 눈물이 날 뻔했다. 응, 엄마. 나 이따 친정 가도 돼? 한 줄의 침묵. 설 차례 있잖아. 시댁에서 괜찮아? 모르겠어, 엄마. 그냥 가고 싶어. 엄마는 말했다. 와. 보라가 먼저 전화하네. 그럼 와. 얼른 와. 그 말이 나를 용감하게 만들었다. 오후 12시 남편이 회사에서 연락했다. 이따 회의 있으니까 늦을 것 같아. 엄마 챙겨. 응. 한 줄. 응. 그 한 줄이 모든 걸 말했다. 나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오후 1시 준비했다. 가방에 옷 몇 개, 얼굴 크림, 엄마에게 줄 따뜻한 옷을 넣었다. 그리고 통장도 넣었다. 시어머니는 물었다. 어디 가니? 친정이요. 왜? 하루만 쉬고 싶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 설 차례 끝나고 가지 그래. 할아버지 제사도 있는데. 내일 올게요. 나는 문을 나갔다.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말을 무시하고 문을 나갔다. 차 안에서 나는 울었다. 떨렸다. 내가 이런 짓을 할 수 있나? 휴대폰이 울렸다. 남편이었다. 어디야? 친정. 뭐? 미쳤어? 엄마가 화났어. 어제 차례 못했어. 내일 할아버지 제사도 있는데. 내가 차례를 못했나? 내가 못했나? 아니다. 나는 했다. 새벽부터 밤까지 했다. 하지만 남편의 입에서는 내 아내가 못했다로 나왔다. 알았어.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받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전화, 남편의 전화, 모두 친정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나를 보고 울었다. 우리 보라, 뭐 했니? 얼굴이. 엄마, 5시간만. 5시간만 이렇게 있자. 엄마는 내 손을 잡았다. 알았어. 그 한마디가 나를 살렸다. 하지만 그 5시간은 오지 않았다. 왜냐하면 현관문이 박차지며 열렸으니까. 이보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나는 알았다.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날 수 없다는 것을.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나는 그 순간 결정했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 더 이상 숨지 않겠다. 더 이상 죽은 척 살지 않겠다. 이제 내가 정말로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현관문이 박차지며 열렸다. 이보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쩌렁 울렸다. 그 목소리는 마치 누군가 죽은 것처럼 처절했다. 마치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나는 엄마의 손을 잡고 있던 상태였다. 엄마와 나는 떡국을 끓이고 있었다. 부엌에서 따뜻한 국물이 피어올랐다. 그 순간이 행복했다. 그런데 그 행복이 끝났다. 뒤에는 남편이 있었다. 그의 얼굴은 곤혹스러웠다. 마치 학교에서 혼날 아이처럼. 어머니? 나는 국자를 들고 있던 손을 놨다. 시어머니는 나를 지나쳤다. 아니, 나를 보지도 않은 것 같다. 그녀의 눈은 오직 한 사람을 향하고 있었다. 내 친정엄마. 당신이 내 며느리를 이렇게 망쳤단 말입니까? 시어머니는 친정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외쳤다. 목소리는 너무 컸다. 마치 마을 전체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니년 딸이 우리 집을 나가서 우리 아들 약 올린다는 거 알고 있나? 엄마는 벌떡 일어섰다. 사돈, 잠깐만요. 제 딸은. 뭐? 제 딸? 그 제 딸이가 우리 아들한테 하는 짓을 봤습니까? 시어머니는 친정 거실을 돌아다니며 말했다. 마치 이 집이 자신의 집인 것처럼. 남편 집도 버리고 시어머니도 무시하고 돈도 가져가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엄마의 얼굴이 흰색이 되어버렸다. 편의점에서 밤새 일하시다가 새벽에 오신 엄마는 이 돌연한 상황에 대처할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 사돈, 여긴 제 집입니다. 그만해 주세요.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는 이미 많은 것을 겪으셨다. 아버지를 잃으셨고 혼자 나를 키우셨고 편의점에서 밤샘 일을 하셨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다. 누군가가 자신의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위협하는 것은 제 집? 아, 제 집이구나. 시어머니는 웃음처럼 들리는 비명을 질렀다. 그래서 며느리도 마음대로 하는 건가? 제 집에서 마음대로 하니까 남편 집도 마음대로 하는 건가? 어머니, 진정해 주세요. 내가 한 발 나아갔다. 시어머니는 나를 보지 않았다. 당신이 뭐 하는 년인지 알아? 사람이 돼서 어른을 무시해? 네 엄마는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그 말과 함께 시어머니의 손이 나아갔다. 엄마의 팔을 잡았다. 아니, 집어잡은 게 아니었다. 쥐었다. 마치 악어의 턱처럼. 엄마가 작은 소리를 냈다. 어머니. 나는 소리쳤다. 시어머니는 엄마를 흔들었다. 우리 아들이 얼마나 좋은 아들인데 넌 그 아들 얼굴에 똥칠을 했어. 넌 지가 뭐라고 딸을 이렇게 키워. 효도는 뭐하고. 엄마가 비명을 질렀다. 아, 사돈 제발. 제발 뭐. 넌 너한테 부족한 게 뭐야? 우리 아들이 한 번이라도 충분하지 않았나? 그래서 자식을 이렇게 키웠어? 시어머니는 엄마의 팔을 더욱 세게 쥐었다. 엄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니, 제발. 나는 시어머니의 팔을 붙잡으려 했다. 남편은 어디 있었나? 현관 옆에서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었다. 남편? 나는 외쳤다. 너 뭐 하는 거야? 남편이 내 얼굴을 봤다. 그의 눈은 공허했다. 마치 나를 보지 않는 것처럼. 엄마, 진정해. 그 말이 전부였다. 그리고 그 말은 엄마에게 향한 게 아니라 나에게 향한 것 같았다. 마치 엄마 진정시켜라는 뜻으로. 안 돼, 안 돼. 엄마가 계속 비명을 질렀다. 시어머니는 엄마를 거실 소파에 밀쳤다. 엄마는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했다. 그 순간 뭔가 내 안에서 끓어올랐다. 새벽 4시부터 밤 11시까지 20년 동안 참아온 모든 것이 한 점으로 모였다. 이건 충분하지 않았다. 절대 충분하지 않았다. 어머니. 나는 시어머니의 팔을 붙잡았다. 이제 그만하세요.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내 손은 떨리지 않았다. 나는 시어머니의 팔을 세게 잡았다. 여긴 제 집입니다. 나는 외쳤다. 시어머니가 나를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있었지만 동시에 놀람도 있었다. 아마도 이 딸이 처음으로 자신에게 저항하는 것 같았다. 제 엄마가 뭘 잘못했어요? 저를 혼자 키우시면서 밤새 편의점에서 일하시면서 한 번도 저한테 뭐라고 한 적이 없는데. 눈물이 흘렀다. 제 엄마는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데 왜 어머니는 이렇게 하세요? 친정 거실 천장이 나를 지켜보는 것 같았다. 할머니 사진도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건 효도가 아니에요. 이건 폭력이에요. 나는 계속했다.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대할 수 있나요? 시어머니의 손이 풀려났다. 엄마는 내 뒤로 물러섰다. 당신은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이제 나는 남편을 봤다. 저는 당신의 아내입니다. 당신의 어머니의 며느리가 아니라 당신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저를 지켜주지 않는 거예요? 남편은 내 얼굴을 보았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알았다. 나는 혼자라는 것을. 어머니, 제발 가세요. 내 목소리는 침착했다.
그리고 다시는 제 엄마에게 손을 대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돌아섰다. 그리고 문을 나갔다. 남편도 따라갔다. 아무 말도 없이 친정 거실에는 나와 엄마만 남았다. 엄마는 내 팔을 잡았다. 보라야, 미안해. 어머니가. 엄마, 괜찮아. 나는 엄마를 안았다. 그 순간 나는 결정했다. 이건 끝이 아니다. 이건 시작이다. 지금부터는 내가 싸울 것이다. 내 이름으로, 내 인생으로, 내 미래로. 마을 사람들은 다음 날부터 소문을 냈다. 며느리가 시댁에서 도망쳤대. 친정에 눌러 앉아 있대. 가장된 남자가 아내도 못 통제한다더라. 하지만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다. 도망친 게 아니라 떠난 거라는 것. 숨은 게 아니라 일어선 거라는 것. 그리고 나보라는 43세라는 나이에 아직도 충분히 젊고 아름다운 이 몸으로 처음으로 내 인생을 살겠다고 결심했다는 것.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 나를 무서워했다. 하지만 나는 이제 두렵지 않았다. 두려움을 품은 지난 20년은 이제 끝이었다. 이제는 분노할 차례였다. 그리고 분노는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그날 밤 남편이 왔다. 시어머니가 나간 지 30분 후였다. 친정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다. 나는 부엌에서 엄마를 돌보고 있었다. 남편이 거실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어두웠다. 마치 뭔가 거대한 짐을 들고 온 것처럼. 왔어? 나는 말했다. 응. 그가 대답했다. 그 단 하나의 음절이 나를 잔뜩 긴장시켰다. 평소와 다른 뭔가가 있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다. 너도 참지 좀 그랬어. 그 말이 나를 순간 얼어붙게 만들었다. 뭐라고? 엄마가 나쁜 뜻은 아니잖아. 그냥 화난 거고 너를 찾으려는 거지. 왜 엄마한테 그렇게 대했어? 내 귓가에 피가 올랐다. 내가 뭐 했는데? 친정에 무단으로 가고 연락도 안 하고 어머니 전화도 안 받고 명절 차례도 못했고 할아버지 제사 준비도 못했어. 그건 맞잖아. 남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마치 객관적인 누군가가 말하는 것처럼. 너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데 너도 조금 이해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내 입이 떨렸다. 그럼 내 엄마는? 내 엄마가 맞은 건 뭐가 돼? 내 엄마는 뭐 했어? 어머니가 우리 엄마 팔을 잡고 휘둘렀잖아. 당신도 봤잖아. 어머니가 손을 댄 게 아니라 보호하려고. 보호? 폭력이 뭔데? 이게 보호야? 내 목소리가 커졌다. 부엌에서 엄마가 나왔다. 보라야, 괜찮아? 엄마가 내 손을 잡았다. 남편은 엄마를 보고 다시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알았다. 그가 누구의 편에 서 있는지. 남편, 나한테 말하는 거 아니야? 엄마한테 죄송하다고? 나한테는? 나한테 뭐라고 할 말은 없어? 남편이 나를 봤다. 그의 눈에는 뭔가 있었다. 하지만 그건 연민이 아니었다. 그건 짜증이었다. 너도 너무 심했어. 어머니한테 그렇게 대답한 적이 있어? 손까지 쥐고. 내가 어머니를 잡으려고 한 거야. 엄마를 지키려고. 어머니가 뭐 하려던 거야? 죽이려고. 손을 대는 건 폭력이에요. 내가 외쳤다. 신체 접촉 자체가 폭력이라고? 그러면 가족들끼리는 손을 못 잡는 건가? 어머니가 너를 때린 거 아니잖아. 손을 잡되 그렇게 잡는 게 폭력인 거야. 상해 행위야. 남편은 일어섰다. 그래, 엄마가 많이 화났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가 한 짓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야. 혼자 친정에 내려와서 할아버지 제사도 준비 못하고 차례도 못하고
가족이 하나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럼 내 인생은? 내 행복은? 내가 물었다. 내 인생은 그저 당신의 어머니를 위해서만 있어야 해? 남편이 나를 봤다. 그의 눈에서 뭔가가 꺼졌다.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 어머니가 상처받으셨어.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뭐라고 할 거야. 우리 며느리가 남편 집을 나갔다고. 이게 창피야. 창피. 그 말이 나를 더 화나게 했다. 당신의 어머니가 제 엄마를 폭행했는데 당신이 걱정하는 건 마을 사람들의 말씀이야? 창피야? 남편은 답하지 않았다. 내일 아침부터 시댁에서 손을 씻지 마. 그가 말했다. 뭐? 손을 씻지 말고 일부러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 그래야 어머니가 화낸 게 정당해 보여. 내가 입을 벌렸다. 넌 이게 말이 돼? 내가 폭력을 당했는데 내 손으로 어머니를 정당화하라고? 폭력? 손을 잡은 게 폭력이냐고. 남편이 목소리를 높였다. 처음으로 나는 남편이 화나는 걸 봤다. 그런데 그 화는 나에게 향하고 있었다. 자신의 어머니가 아니라 나에게. 알겠어. 내가 나빠. 내가 다 나빠. 내가 말했다. 근데 이제 끝이야. 더 이상 이러고 싶지 않아. 뭐라고? 이혼. 그 단어가 나의 입에서 나왔을 때 친정 거실은 얼어붙었다. 엄마가 내 팔을 잡았다. 남편이 내 얼굴을 봤다. 뭐라고? 이혼하고 싶어? 내가 다시 말했다. 20년 동안 나는 당신의 어머니의 종처럼 살았어. 당신은 그동안 뭐 했어? TV 봤지. 거실에서. 내가 새벽 4시에 깼을 때 당신은 잤어. 내가 밤 11시에 자려고 했을 때 당신은 이미 자고 있었어. 당신은 한 번도 내 옆에 없었어.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지금도 당신은 내 편에 없네. 당신의 어머니의 편에만 있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이 없네. 내가 웃었다. 그건 행복한 웃음이 아니었다. 아, 항상 이래. 내가 뭐라고 하면 침묵. 내가 화내면 침묵. 내가 이별을 말해도 침묵. 당신은 침묵으로 도망쳐. 남편이 일어났다. 정신 차리고 내일 되면 엄마한테 사과해. 그가 말했다. 누구한테? 엄마한테. 어머니한테. 그의 말은 끝이었다. 남편은 친정 거실을 나갔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그 밤 나는 변호사를 찾기로 결정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노트북을 켰다. 정신적 피해 고소, 모욕죄, 신체 폭행 법적 절차. 화면에 떴던 정보들을 읽으면서 나는 새로운 감정을 느꼈다. 그건 분노가 아니었다. 그건 희망이었다. 처음으로 나는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다. 법이 있었다. 제도가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에게는 선택지가 있었다. 엄마, 변호사한테 상담 받아봐도 될까? 응, 우리 보라. 뭐든 해. 엄마가 말했다. 그 말과 함께 내 안에 뭔가가 완전히 바뀌었다. 남편의 침묵은 더 이상 나를 무섭게 하지 않았다. 그건 나약함이었다. 그리고 그 나약함 앞에 나는 설 수 있었다. 혼자가 아니라면 충분히. 시어머니는 그 후 며칠 뒤 수사를 받았다. 남편은 계속 침묵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보라는 처음으로 내 목소리를 들었다. 그건 두려움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건 결심의 목소리였다. 나는 시댁에 돌아가지 않았다. 그 이후 일주일 나는 친정에 머물렀다. 남편은 한 번도 나를 다시 데리러 오지 않았다. 전화도 없었다. 문자도 없었다. 그저 침묵만 있었다. 대신 마을 사람들의 말이 흘러왔다. 그 집 며느리 말이야. 도망났대. 도망?
뭐 때문에? 모르지. 어쨌든 남편 집을 버리고 친정에 눌러 앉았대더라. 요즘 세상에 참 이상한 여자들이 많네. 그래도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계신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요즘 며느리들이 다 이래. 효도는 뭐하고 그냥 자기 편할 대로만 한대. 마을의 입에서 입으로 흘러다니는 말들은 점점 왜곡되었다. 들었어? 그 여자 돈까지 가져갔대. 오늘도 시어머니가 계속 울고만 있대. 아들 한 명 이렇게 빼앗겼다니까. 남편이 약하긴 했어. 아내가 이렇게 도망치는데 말리지도 못하고. 나는 이 말들을 하나하나 들었다. 친정 마을에 사는 친구들, 엄마의 직장 선후배들, 이웃 아주머니들을 통해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섞여서 나는 악당이 되었다. 자기 엄마 편할 대로 한다더라. 남편 버렸대. 시어머니한테 대항했대. 진실은 어디에도 없었다. 진실은 내가 단 하루를 원했다는 것. 진실은 시어머니가 내 엄마를 폭행했다는 것. 진실은 남편이 나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 하지만 마을에 돌아다니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였다. 변호사 사무실은 깨끗했다. 정신적 피해로 인한 모욕죄, 그리고 신체 접촉으로 인한 상해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다만 증거가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나를 봤다. 그의 눈은 전문적이면서도 따뜻했다. 녹음 기록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목격자는? 제 엄마요. 혼자의 증언으로는 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체적 손상 흔적이 있다면? 나는 엄마를 봤다. 엄마의 팔에는 여전히 빨간 자국이 남아 있었다. 있습니다. 변호사는 노트에 무언가를 썼다. 그리고 남편분의 태도도 중요합니다. 부부 갈등으로 번질 수 있거든요. 별거 또는 이혼 의사가 있으신가요? 내가 대답했다. 이혼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나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렇다면 복잡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께 상해를 입히신 분도 상대의 어머니시고 이혼 절차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만 법적으로는 분리 가능합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통상 6개월에서 1년. 합의하지 않으실 거라면 1년 반에서 2년까지도 가능합니다. 나는 그 시간을 감수하기로 결정했다. 시어머니는 수사를 받았다. 경찰서에 나타난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마을의 왕처럼 다니던 그 얼굴이 경찰서 의자에 앉아 있었다. 남편은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엄마를 어떻게 하냐고? 그가 물었을 때 나는 대답했다. 법대로. 그게 뭐 하는 짓이야? 법대로 하는 거야. 엄마가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 좋은 사람은 다른 사람 엄마를 폭행하지 않아. 침묵이 흘렀다. 마을의 소문은 더 심해졌다. 그 여자 시어머니까지 고소했대. 뭐? 자기 시어머니를? 응, 경찰에 신고까지 했대더라. 아이고, 이런 폐륜. 효도는 뭐고? 남편 정말 불쌍하네. 그런 아내 두고 싶지 않겠다. 소문은 내가 악인이 되는 방향으로 완전히 기울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나는 배은망덕한 며느리, 시어머니를 고소한 역적이 되었다. 사회는 항상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지 않는다. 사회는 가족이 깨지는 것을 싫어한다. 비록 그 가족이 폭력적이더라도. 하지만 나는 이제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마을 사람들의 입을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내 인생을 살 수는 있다. 엄마는 내 옆에 있었다. 매일 밤 엄마는 내 손을 잡았다. 보라야, 미안해. 엄마가 이렇게. 엄마 잘못한 거 없어. 어머니가 한 짓이야. 근데 남편도 못 본 척 했어. 그게 남편이야. 엄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엄마는 자신의 딸이 20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를 깨달았다.
우리 보라. 이제 엄마랑 살자.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그 말이 나를 울게 만들었다. 처음으로 나는 누군가가 나를 지킨다는 느낌을 받았다. 법원의 판단은 명확했다. 피해자 측의 주장을 인정합니다. 피고인은 과실로 인한 상해죄로 판결합니다. 경미한 처벌이었다. 벌금, 그리고 몇 시간의 분노 조절 교육.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법이 나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것이었다. 법이 내 엄마의 상처를 인정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다. 남편은 변호사를 통해 이혼 합의서를 보냈다. 친자관계 확인서는 필요 없나? 변호사가 물었다. 아이가 없었으니까. 없습니다. 재산 분할? 그냥 이혼만 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나를 봤다. 20년의 결혼 생활인데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당합니다. 전 상관없습니다. 나는 남편의 돈이 필요하지 않았다. 필요한 건 자유였다. 합의서에 서명했다. 그 순간 나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시어머니는 다시는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 마을에서도 보지 못했다. 아마도 숨어 있을 것이다. 자신의 신뢰가 무너진 것을 느끼면서 남편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여전히 침묵 속에 있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침묵에 흔들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나 자신의 목소리를 찾았으니까. 43세의 나, 보라는 이제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니었다. 나는 그저 나였다. 그리고 그것이 충분했다. 변호사 사무실은 생각보다 따뜻했다. 회색 바탕에 목재 가구, 책장에 쌓인 법률 서적들. 변호사는 50대 초반의 남자였다. 그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많은 가정의 문제를 다루어온 흔적이 있었다. 여기 앉으세요. 그가 나에게 의자를 권했다. 나는 엄마의 손을 잡고 앉았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변호사가 물었다. 내 목소리가 떨렸다. 제 시어머니가 제 엄마를 폭행했습니다. 말을 꺼내는 것이 어려웠다. 마치 나 자신을 고발하는 것 같았다. 변호사는 메모를 시작했다. 어떤 상황에서요? 설날에 친정에 방문했는데 시어머니가 들이닥쳐서 제 엄마를 폭행했습니다. 폭행이라고 하면 어떡해요? 팔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힘껏. 변호사는 내 엄마를 봤다. 상처가 있으신가요? 엄마는 팔을 걷어 올렸다.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팔에는 여전히 빨간 자국이 남아 있었다. 손가락의 흔적이 선명했다. 변호사는 사진을 찍기를 원했다. 나는 휴대폰으로 엄마의 팔을 찍어 주었다. 이 상황에서 어머니 분은 뭐라고 하셨나요? 시어머니가 제 엄마를 폭행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때 남편분은 침묵이 흘렀다.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아무 말도. 변호사는 다시 메모를 했다. 그렇다면 정신적 피해로 인한 모욕죄와 신체에 가해진 폭력으로 인한 상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손이 떨렸다. 고소? 그런 말을 누군가 다른 사람 입에서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동안 나는 참는 게 효도라고 배웠다. 시어머니가 심한 말을 해도 그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배웠다. 시어머니가 잔소리를 해도 그건 사랑이라고 배웠다. 참는 것이 여성의 덕이라고 배웠다. 하지만 폭행은 어떻게 참아야 하나? 이런 경우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내가 물었다. 먼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검사에게 기소 의견을 전달합니다. 그 후 법원에서 공판이 진행되는 시기죠. 얼마나 걸려요?
수사 기간이 보통 12개월, 그 후 공판까지 포함하면 6개월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6개월. 그건 긴 시간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건 충분히 빠른 시간이었다. 20년을 참아온 나에게는. 비용은 얼마나 돼요? 초기 상담은 무료이고 공판에서 대리인이 필요하면 그때 의뢰비가 발생합니다. 변호사는 나를 봤다. 정말로 고소하실 의사가 있으신가요? 이건 가족 간의 일이거든요. 공식적으로 법에 제출하면 돌아올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나는 엄마의 손을 더욱 세게 잡았다. 네, 고소하고 싶습니다. 경찰서는 생각보다 차분했다. 경찰관은 젊은 여자였다. 아마도 30대 초반쯤 될 것 같았다. 시어머니가 폭행하셨다고요? 네. 어떤 식으로요? 나는 다시 한번 설명했다. 그날의 모든 것을. 친정에 도착한 시어머니, 엄마를 폭행하려던 시어머니, 그리고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은 남편. 경찰관은 조용히 들었다. 증인은 있으신가요? 제 엄마와 남편이 봤습니다. 남편분이 증언해 주실 건가요? 나는 잠깐 생각했다. 남편이 증언해 주지 않을 거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다. 모르겠습니다. 경찰관은 엄마의 팔을 봤다. 상처가 남아있네요. 보건소에서 진단서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날 엄마와 나는 보건소에 갔다. 의사는 사진을 찍고 상처의 위치와 크기를 기록했다. 며칠 전 일인가요? 일주일 전입니다. 보통 이 정도면 2, 3주 정도에 아물 것 같네요. 다행히 심각한 건 아닙니다만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증거로는 충분합니다. 진단서를 받았다. 시어머니는 경찰에 소환되었다. 남편이 전화를 걸었다. 뭐 하는 거야? 엄마를 고소한다고? 법적 절차를 밟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내 엄마를 폭행했어요. 손을 잡은 게 폭행이냐고. 나는 말하지 않았다. 이미 다 알고 있었다. 이 대화가 어디로 갈 것인지. 너 정말로 미쳤어. 엄마를 고소한다니. 제 법적 권리입니다. 법적 권리? 너 이제 가족도 아니야. 진짜. 전화는 끊어졌다. 경찰 조사 때 남편은 증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시어머니가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내가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그녀가 경찰관에게 말했다. 저는 제 며느리가 집을 나가서 화났을 뿐입니다. 손을 좀 잡은 것뿐이지 폭행이라고 할 건 아닙니다. 경찰관은 진단서를 보이며 말했다. 신체에 명확한 상흔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격자도 있고요.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었다. 검사실에서 나는 고소 진술을 했다. 검사는 40대 중반의 여자였다. 그녀의 눈은 예리했다. 이 사건이 정말 처벌받을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질문에 나는 생각했다. 20년의 모욕. 새벽 4시부터 밤 11시까지의 노동. 죄송합니다의 수천 번 반복.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정집에서 받은 폭행.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사는 미소를 지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기소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법원의 공판이 예정되었다. 변호사는 나에게 말했다.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어머니분의 증언. 그리고 이 진단서. 이것들이 모두 합쳐지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공판 날짜가 정해졌을 때 나는 처음으로 두려움과 희망이 동시에 밀려왔다. 두려움은 공개 법정에서 모든 것을 말해야 한다는 것. 희망은 누군가가 나의 말을 들어줄 거라는 것. 20년 동안 아무도 나를 듣지 않았다. 아버지도 남편도 시어머니도. 하지만 이제 법이 나의 말을 들을 거였다.
그 생각에 나는 용감해졌다. 친정에서 밤을 지낸 그날 밤 나는 엄마 옆에 누웠다. 엄마 미안해. 어머니 때문에. 뭐가 미안해. 우리 보라가 뭐 잘못했어? 법으로 어머니를 괴롭히고 있어. 괴롭히는 게 아니라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거야. 거기서 뭐가 잘못된 거야? 엄마의 목소리는 확신에 찼다. 보라야, 너는 지금까지 너 자신의 목소리를 내본 적이 없어. 처음으로 정당한 제도 속에서 너의 말을 전할 수 있는 거야. 나는 엄마를 봤다. 그게 죄악인가요? 아니야. 그게 정의야. 그 밤 나는 오랫동안 울었다.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건 해방의 눈물이었다. 43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나는 누군가가 나를 지켜줄 거라는 믿음을 가졌다. 법이, 제도가,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법정의 문이 열렸을 때 나의 심장은 폭발할 것 같았다. 법정은 생각보다 엄숙했다. 목재로 된 높은 벤치, 판사가 앉아있는 자리, 증인석, 피고인석, 모든 것이 나를 압박했다. 이곳에서는 나의 감정이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사실만이 중요했다. 시어머니는 이미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법정이라는 공식적인 장소에서 그녀는 더 이상 마을의 왕이 아니었다. 그녀는 단지 피고인이었다. 남편은 없었다. 그는 증인으로도 나타나지 않기로 결정했다. 변호사는 말했다. 남편분이 증인 요청에 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법정이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받아들였다. 남편의 침묵은 이제 내 편이었다. 그의 부재 자체가 증거였다. 판사는 50대 초반의 남자였다. 그의 얼굴에는 많은 가정 분쟁을 다루어 온 피로가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예리했다. 피해자 측 증인 보라 씨를 부르겠습니다. 나는 증인석으로 나아갔다. 선서를 했다. 사실대로 말씀하겠습니다. 그 말이 나를 진정시켰다. 나는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었다. 사실만 있으면 됐다. 변호사가 나에게 물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나요? 나는 깊게 숨을 쉬고 시작했다. 설날이었습니다. 저는 친정에 가고 싶어서 남편 집을 나왔습니다. 단 하루 제 시간을 가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친정집에 들어오더니 제 엄마를 폭행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몸을 앞으로 숙였다. 마치 말을 하려는 것처럼. 판사는 그녀를 봤다. 피고인께서는 나중에 진술하실 기회가 있습니다. 나는 계속했다. 시어머니는 제 엄마의 팔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힘껏. 제 엄마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때 피고인은 뭐라고 하셨나요? 내 딸이 우리 아들을 버렸다며 돈도 가져갔다며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제 엄마의 교육 탓이라며 모욕했습니다. 변호사는 증거 사진을 판사에게 보였다. 엄마의 팔에 남아있던 손가락 흔적. 시어머니의 손가락 크기와 정확히 맞는 모양. 법정이 조용해졌다. 피해자 측 보라 씨는 이때 어떤 행동을 하셨나요? 제 시어머니를 제지했습니다. 제 엄마를 더 이상 해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이 개입하지 않으셨나요? 나는 잠깐 멈춤했다. 그 질문의 무게를 느꼈다. 제 남편이 거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네, 아무것도. 변호사는 나의 증언을 마쳤다. 이제 시어머니의 변호사가 나를 반대 신문했다. 피해자께서 시어머니께서 손을 잡으셨다고만 말씀하셨는데 그게 정말 폭행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대답했다. 네.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모든 행위는 폭행입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목소리는 침착했다. 사랑은 타인의 신체를 해치지 않습니다. 모욕하지 않습니다. 법정이 다시 조용해졌다. 몇몇 방청객이 나를 봤다. 그들의 눈에는 뭔가 있었다. 공감? 놀람? 나는 모르겠지만 그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다음은 엄마의 차례였다. 엄마께서 정말로 피고인께서 당신을 폭행하셨나요? 변호사가 물었다. 엄마의 목소리는 작지만 명확했다. 네. 저는 그날 밤새 일을 하고 새벽에 왔는데 갑자기 들어온 여자가 제 팔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정말로 무섭고 아팠습니다. 현재도 상처가 있나요? 네.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엄마가 팔을 들어 보였다. 진단서의 사진과 정확히 같은 모양의 상처. 시어머니의 변호사가 반대 신문했다. 피해자 어머니께서 혹시 다른 이유로 상처가 생기신 건 아닐까요? 아니요.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 여자의 손입니다. 엄마의 증언은 끝났다. 이제 시어머니가 증인석으로 나왔다. 판사가 물었다. 피고인께서 피해자 어머니를 폭행하신 건 맞나요?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네, 하지만 저는 제 며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조금 세게 팔을 잡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폭행한 건 아닙니다. 저는 단지 화가 났을 뿐입니다. 변호사가 나에게 반대 신문할 기회를 줬다. 나는 증인석으로 나갔다. 시어머니, 어머니가 조금 세게 팔을 잡으셨다고 하셨는데 제 엄마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비명이 조금 세게라는 범주에 들어가나요? 시어머니가 나를 봤다. 그녀의 눈에는 뭔가가 있었다. 분노, 후회? 나는 모르겠지만 그건 이제 관계없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제 엄마를 효도를 모르는 사람이라며 모욕했습니다. 그건 왜요?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판사가 물었다. 화가 났습니다. 제 며느리가 집을 나갔으니까요. 그래서 남모친을 폭행하고 모욕하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법정이 정적에 빠졌다. 변호사의 최종 주장이 시작됐다. 판사님, 피해자는 단 하루 자신의 시간을 갖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는 누구의 권리도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정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모친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폭행했습니다. 증거는 명확합니다. 의료진단서, 사진, 증인 증언 모두 피고인의 폭행을 증명합니다. 검사도 의견을 제시했다. 피고인의 행동은 단순한 가정 분쟁을 넘어 명백한 폭력입니다. 법은 이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판사는 판결을 준비했다. 법정이 숨을 멈춘 듯했다. 판사의 판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느렸고 명확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에게 신체적 접촉을 통해 상해를 입혔고 동시에 정신적 고통을 주는 모욕적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의료 진단서와 목격자 증언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피해자 측의 주장을 인정합니다. 피고인은 상해죄로 유죄입니다. 판사의 말이 떨어졌을 때 법정 안에 작은 한숨이 흘렀다.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분노 조절 교육 10시간을 받을 것을 명령합니다. 나는 엄마를 봤다. 엄마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법정이 끝났다. 법정을 나왔을 때 나는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었다. 정의가 승리했다. 물론 그건 완벽한 승리가 아니었다. 벌금 200만 원. 그건 시어머니의 통장에서 쉽게 나올 돈일 뿐이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판사가 나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었다. 법이 나의 편이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이 알았다는 것이었다.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나는 정의의 편에 선 사람이었다. 친정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차 안에서 엄마를 안았다. 엄마, 우리 이겼어. 응, 우리 보라. 우리 이겼어. 엄마가 나의 머리를 쓸어내렸다. 그 순간 43년의 시간이 응축되었다. 억압의 시간, 침묵의 시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의의 시간. 나는 이제 그 정의를 등에 지고 나아갈 수 있었다. 1년이 지났다. 다시 설날이 돌아왔다. 친정 부엌은 따뜻했다. 새벽 4시에 깨지 않아도 되는 아침. 새벽 3시에 가방을 싸서 도망칠 필요 없는 아침. 나는 엄마와 함께 천천히 떡국을 끓였다. 보라야, 떡 좀 더? 엄마가 물었다. 응, 엄마. 조금만. 우리는 웃었다. 그것은 평화로운 웃음이었다. 법원은 내 편이었다. 1년의 재판을 거쳐 결국 모든 것이 끝났다. 이혼 판결, 최종 확정. 남편은 항소하지 않았다. 그저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의 침묵은 더 이상 나를 해치지 못했다. 그건 그저 침묵이었을 뿐이다. 시어머니는 벌금을 냈다. 그리고 분노 조절 교육을 받았다. 마을에서는 더 이상 그녀를 본 적이 없다고 한다. 아마도 숨어 있을 것이다. 자신의 신뢰가 무너진 것을 느끼면서. 재산 분할은 없었다. 나는 남편의 어떤 것도 원하지 않았다. 필요한 건 자유였고 그 자유는 이미 얻었다. 직장을 다시 시작했다. 43세의 여자가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건 쉽지 않았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라입니다. 면접에서 나는 가슴을 펼 수 있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로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제가 오래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정성스럽고 책임감 있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20년간 나는 그렇게 일해왔다. 다만 그 일이 인정받지 못했을 뿐이다. 이제 그건 달랐다. 회사는 나를 고용했다. 급여는 나쁘지 않았다. 43세의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번 돈이었다. 마을의 소문은 변했다. 그 여자 말이야. 직장을 다시 다닌대. 오, 이혼했어? 응, 법정에서 정식으로. 그리고 시어머니는 처벌받았다더라. 아, 그래서 시어머니가 보이지 않는구나. 쪽팔렸나 보네. 그 여자 잘했어. 진짜 20년을 그 집에서 살아가면서 마지막에 일어선 거지. 마을의 판단은 변했다. 이제 나는 배은망덕한 며느리가 아니었다. 이제 나는 정의를 위해 일어선 여자였다. 물론 모두가 나를 지지하지는 않았다. 여전히 여자가 이혼을 하다니라며 혀를 차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는 더 이상 나를 움직이지 못했다. 엄마는 편의점을 그만뒀다. 엄마, 왜? 내가 물었다. 우리 보라가 이제 돈을 벌었잖아. 엄마는 쉬어도 된다. 하지만 엄마는 집에만 있지 않았다. 대신 취미 활동을 시작했다. 서예, 요리 수업, 친구들과의 여행. 62세의 엄마는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 우리 보라 때문에 엄마도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구나. 엄마가 말했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저를 지켜줬으니까 제가 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안았다. 설날 아침, 친정 부엌. 해가 떠올랐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부엌을 따뜻하게 비췄다. 보라야, 괜찮니? 엄마가 물었다. 그건 작년 설 남편이 전화를 걸어올 때의 불안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건 모두가 끝났다는 것을 아는 평화로운 목소리였다. 응, 엄마. 이번 설엔 내 마음이 제일 따뜻해. 나는 웃었다.
진심으로. 떡국 국물에 어슷히 떠있는 떡. 계란 지단이 반짝거렸다. 그건 아름다웠다. 보라는 이제 누구의 아내도 아니었다. 누구의 며느리도 아니었다. 누구의 딸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나였다. 보라라는 이름 하나로 충분했다. 변호사는 편지를 보냈다. 재판 과정에서 당신의 용기와 침착함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당신과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만약 관심이 있으시다면 피해 여성 상담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지 않으실까요? 나는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생각을 했다. 내가 받은 것들, 법적 보호, 제도적 지지, 엄마의 연대,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까? 센터에서의 첫 상담. 안녕하세요. 저는 보라라고 합니다. 저도 가정폭력을 경험했고 법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내 말을 들은 여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정말로 해결할 수 있나요? 네. 법이 당신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나는 느꼈다.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설날 저녁, 나는 거울을 봤다. 43세의 내 얼굴을 봤다. 더 이상 피곤하지 않았다. 더 이상 무표정하지 않았다. 내 얼굴에는 생명력이 있었다. 미간의 주름은 여전했다. 눈 아래의 검은 자국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들은 이제 나의 약점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나의 역사였다. 20년의 고통을 견딘 여자. 마지막에 일어선 여자. 법 앞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낸 여자. 나는 그 얼굴을 좋아했다. 밤이 되었을 때 나는 엄마 옆에 누웠다. 엄마, 감사해요. 뭐가? 지난 1년 저 옆에 있어줘서요. 엄마는 내 손을 잡았다. 우리 보라, 이제부터가 진짜 인생이야. 보라가 원하는 대로 살아.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그냥 당신 자신을 위해서만. 네, 엄마. 나는 눈을 감았다. 1년 후를 생각해 본다. 아마도 나는 어디론가 여행을 갈 것이다. 엄마와 함께, 혹은 혼자. 아마도 나는 더 많은 상담사 일을 할 것이다. 다른 여성들을 돕는 일. 아마도 나는 다시 누군가와 만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건 의무가 아니라 나 자신의 선택일 것이다. 설날의 햇살은 부엌을 계속 비추고 있었다. 그 햇살은 따뜻했다. 그 햇살은 정이었다. 그 햇살은 자유였다. 그날 43세의 나보라는 며느리가 아닌 한 사람으로, 진정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 이후의 삶은 나 자신의 것이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오직 내 것인 인생.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나에 대해 말한다. 하지만 그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나는 내 인생을 산다. 내 속도로, 내 선택으로. 남편은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고 한다. 행복하길 바란다. 나는 이제 그의 행복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시댁에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나의 세상에 없다. 그리고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난다. 새로운 날을 살아간다. 내 이름으로, 내 선택으로. 43세의 보라는 이제 자유로운 여자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당신의 한 줄이 누군가의 용기가 됩니다.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것이 다른 여성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43세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